안녕하십니까.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 전문위원입니다. 코로나 임팩트, 새로운 질서가 온다. 한국경제신문이 연재한 기획 시리즈 제목입니다. 오늘 웹 세미나는 그 후속입니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저도 궁금합니다. 발제자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연수 서울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연수 반갑습니다. 서울대 병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삼성전자 기획팀장 김재윤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윤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우정 석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우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의 발제를 먼저 듣겠습니다. 발제가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웹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컴퓨터 화면 오른쪽 하단에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발제입니다. 이현재 전 부총리께서 코로나 이후 정부의 역할 및 거시경제 변화를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총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어서 새로운 감이 듭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이 많으시죠? 요즘 유행어로 비대면과 연결 또는 영어로 언택트 앤드 커넥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 이후에 일어날 새로운 현실이나 새로운 질서를 나타내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개될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풍이 오면은 태풍 피해도 크지만 태풍 피해로 인한 복구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세계 경제 질서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가더라도 이 기왕에 마비된 경제가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10% 이상의 경제가 회복 불능 상태로 되고 나머지 50%만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경제 전망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이나 연구단체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각국이 코로나 이후에 경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V자형 회복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세계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경제 회복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마치 태풍 피해의 회복과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서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노력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연명과 기다림의 단계가 있고, 소리 안 나온다고 난리. 두 번째는 새로운 활동을 재개하고 회복시키는 단계, 마지막으로는 변한 세계 질서에 대응해 나가는 그런 세 단계로서 진행될 것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시작에 불과하고 서민계층이나 영세 자영업자, 비경주직 근로자의 고통은 앞으로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대기업들도 생존을 건 싸움이 불가피하고 회복되더라도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 전략이나 생산 방식, 근무 형태나 고용 형태 모든 것의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초기 대응 단계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재정과 금융의 정책적 혼합, 소위 폴리시 믹스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정은 취약계층과 실업자들을 보호하는 데 우선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금융 부분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기업 활동의 지속, 가계 금융을 안정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초기 단계에서 회복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기까지의 금융시장에서의 적극적 리더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경제가 계속될 수 있도록 우선 현상 유지를 해주는 노력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는 금융시장에서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책임자들의 책임과 소명의식이 굉장히 중요할 때로 봅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데서는 기업이나 가게가 현재 부담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위 현상 유지 정책, 저는 그걸 스탠드 스틸이라는데,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소위 3S 어프로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S는 스위프트, 굉장히 빠르게 지원을 해야 될 거. 두 번째는 sufficient, 충분한 정도로 지원을 해야. 세 번째는 symmetric 해야 된다. 지금 단계에서 어느 기업은 좋은 기업이니까 도와주고, 어느 기업은 나쁜 기업이고, 어느 기업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유망하고 어느 정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일단 연명 내지는 현상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회복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각 기업체들이 스스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자기 나름의 전략을 구성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밑바탕에는 제 나름으로 몇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될 게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기술입니다. 특히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디지털 테크놀로지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다시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차후에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에서는 디지털 파워라 할까요? 디지털 권력의 대두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정부의 권력도 커질 것이고, 소위 과점기업들, 디지털 과점기업들의 권력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업은 싫든 좋든 디지털 기술로 스스로를 무장해서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번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도 경험했듯이 세 가지 기본이
그 중요하답니다. 첫째는 인적 기반, 두 번째는 그 물적 생산적 기반, 세 번째는 사회적 기반입니다. 코로나 때 보시듯이 의료진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의료 장비라든지 또 의료 시스템이 상당히 우리가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경제의 회복하고 극복해 나가는 데서도 이런 세 가지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기왕에 있는 제도나 그 질서 중에서 새로운 환경의 적응에 마땅치 않은 것은 과감하게 고쳐나갈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제 지배 세력이라는 것이 사실상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발전문이요? 네, 발전문 말고. 일부에서는 G2에서 보고 G0로 바뀌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축이 커다란 변화가 있고 서플라이 체인도 바뀔 겁니다. 이거에 대응해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각 기업과 정부가 대응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세계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시장이 부서지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각종 연기금들이 그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투자를 해놨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그 영향받은 것으로 인해서 연기금이나 이런 투자시장이 부서질 경우에는 그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이 오기 때문에 지난번 2008년의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연방은행이나 정부가 금융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의 파국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위 기축통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대외 의존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금융시장 안정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외환시장의 큰 움직임이 심각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국가 간의 경쟁 과정에서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게 관심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때도 보시다시피 그 감시, 감독, 그 간섭하는 능력이 디지털 기술과 접근됨으로써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경제 정책의 운영에 있어서도 정부가 커진 이 힘과 나름의 또 재정 능력을 가지고 그 민간 기업이나 시장에 감시, 개입, 간섭하려는 그런 기도가 있을 가능성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연수 서울대 배원장님 코로나 전망과 의료 시스템 혁신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배원장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병원장 김현수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은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개인적으로도 동경대학 그 병원에 있는 제 부원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한국이 잘하냐, 한국이 잘한 그러한 요인이 뭐냐라는 질문들을 꽤 했었는데요. 아마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또 정부가 투명하게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합심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5년 전에 메르스라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했고
그런 것들이 좀 일부는 다른 나라들보다 잘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기대하겠지만 현재 진행형인 그 코로나19도 언젠가는 종식되고 또 치료제가 나올 것입니다. 감염병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 가슴이 아프지만 메르스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를 교훈 삼아서 더 큰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미나의 발제로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러한 디지털 의료 또는 원격 의료에 대한 것입니다. 의료계는 이번 감염병 사태를 맞으면서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7주 동안 10만 건이 넘는 전화 처방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기관은 한 3천 개가 넘었고요. 이른바 원격 진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병원 방문이 부담스러운 환자도 있었고, 또 의료진들이 환자가 병원에 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허가로 전화 진료가 일부 허용된 겁니다. 환자들은 본인이 전화를 통해 문진을 받고 기존에 검사한 결과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처방이 필요한 환자에게 거주지 인근 약국으로 처방전을 온라인으로 발송했습니다. 아울러 병원에 큰 치료가 필요 없었던 경증 및 무증상 코로나 감염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가 전국 여러 곳에 등장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이 코로나19의 경우에 좀 특이한 병이었는데 한 80% 정도의 환자분들은 감염은 되었지만 사실은 경증 내지는 무증상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우리가 생활치료센터란 우리가 어떤 한정된 곳에 저희가 격리를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었죠. 이곳에서는 환자와 의사들이 화상 전화와 앱을 통해 검사 결과를 주고받으며 상담과 진료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잘 유지됐었죠. 감염병 환자는 물론 당장 치료가 필요한 시급한 환자들이 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동남아 또 중국에서는 본격적인 의미의 원격 의료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들까지 헬스케어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과 정보통신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이러한 원격 의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로 인해 정확한 환자 상태 파악이 어렵고 환자 정보가 유출되거나 또 환자가 대형 병원으로 쏠릴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류로 일컬어지는 문학에 그랬던 것처럼 모처럼 우리의 역량이 크게 떨칠 수 있는 분야임에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이번 경험을 발판으로 온라인으로 대면한 의료행위가 도입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하고 또 안정적으로 ICT 의료 시스템을 정비하고 보험 수가와 진료 과목도 심의의 속도를 내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급 병원이 큰 병원들이 원격 의료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국 의료기관이 함께 사용하는 구조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형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1, 2차 의료기관이 상급 병원의 중증 희귀질환 치료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해서 같이 치료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의료 자원의 배분은 결국 환자와 국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번에 꼭 생각해야 될 게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입니다. 각 지역별로 책임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평소에는 그 지역에서의 치료의 종결성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경우에는 재난의료의 중심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하고 충분한 훈련을 거치게 하여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감염병이 닥쳐왔을 때 또다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덕분에라는 응원만으로 의료진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가 아니라 의료인들이 정말 마음껏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에 담보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적절한 의사와 간호사의 수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해 각계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전국 국민들의 그러한 여러 합심을 통해서 이걸 갖다 겪어왔고 또 잘 극복해 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이 지난 3, 40년 동안의 그러한 사회적인 변화가 결국 현재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는데 전 이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정말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되돌아보고 또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를 어떻게 좀 더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또 각 곳에 있는 책임 의료기관들이 어떻게 역량을 좀 더 최대한 할 수 있을까? 좀 이번 기회에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병원장님, 다음으로 우리 김재윤 삼성전자 기획팀장님께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시작하십시오.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코로나로 인해서 과거에 경험할 수 없었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락다운으로 인해서 가치사슬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게 이제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하루하루가 어찌 보면 새로운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기업 실적들을 보면 이런 위기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온라인이라든가 스트리밍 같은 디지털 기업들은 크게 부상을 하고 있고 대면 중심 기업들은 실적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또 같은 그 디지털 기업이라고 해도 대면 기반의 그 공유 경제 같은 경우는 위기를 겪고 있다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아까 이 부총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여기서 눈여겨볼 중요한 키워드가 디지털과 비대면인데 저는 오늘 그 코로나 시대 기업의 변신 방향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은 2010년대 초반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지털 환경 하에서 기업들을 재정의하고 바꿔보자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정보화라는 개념도 있는데 정보화라는 것은 단순히 IT 기업에 접목하자는 것이었다고 하면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변화된 그 디지털 환경 하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프로세스, 전략 등 전반을 바꾸자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기에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새삼 주목을 받을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지금이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기술의 변곡기라는 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물도 지능을 갖는 세상,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5G나 AI, 데이터 같은 기술을 활용을 해서 세상이 촘촘히 초고속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고 사물이 지능을 갖고 스스로 판단하며 가상과 실제 공간이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세상, 이런 것을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언뜻 들으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용어가 무엇일까? 아마도 그 소셜 디스턴스하고 언택트 이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소셜 디스턴스하고 언택트란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소셜이나 소셜라이징이라는 그 속성은 사실은 이제 가까워야 하는 것이고 디스턴스 이 말 자체는 거리를 두라는 말입니다. 언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대면인데 대면처럼 혹은 물리적인 거리는 있지만 자연스럽게 소셜라이징 하자.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의 기본 기술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구 구조상 제너레이션의 변화기에 접어들었다는 것도 주목해야 되는 점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디지털 기술에 거부감이 없는 디지털 네이티브나 이미그런트 인구가 이제는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생활하고 소셜라이징 하는 것에 전혀 부담이 없고 자연스럽습니다. 가끔 제 스스로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더 많이 알고 있을까? 소셜미디어가 더 많이 알고 있을까? 아마도 후자일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의 사회적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여러 가지 형태의 대규모 사회적 실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유사 이래로 집합이나 면대면 방식이 유일했던 학교, 스포츠 경기, 공연 등도 비대면 방식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확산되지 못했던 재택근무도 시작이 됐고 비대면 키오스크 같은 것도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대규모 실험이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에게는 디지털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기업에게는 기술의 부족한 점이나 혁신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없었어도 기업의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계속되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것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커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중요성만큼 고민해야 될 사항도 사실 많습니다. 우선 몇 가지 염두에 둘 사항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기술의 이슈이긴 하지만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포인트 솔루션은 없다는 점입니다. 또 그 기존 시스템이나 제도 방식과 컨플릭트, 부작용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문제, 재택근무에 따른 시스템, 일관리, 인력의 재고육 이런 이슈들이 다양하게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점진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일부만이라도 디지털로 전환을 해서 퀵윈 하는 게 출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포커스를 해야 될 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코로나 이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는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고객 접점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을 우선 고민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시 정의하고 비즈니스 모델에 고민하는 것도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볼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해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 사례는 많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규모나 업태도 다르고 전환 과정의 준비나 자원, 역량들도 달라서 단순히 따라하는 것은 실패 가능성이 큽니다. 또 비용과 시간, 노력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접근할 때 한 번은 가까이서 보고 또 한 번은 한 발 떨어져서 보는 소위 그 줌인, 줌아웃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비대면이 중요한 시대에 무인 공장은 상당히 멋있어 보이는 그림이긴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투자는 크고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제도나 문화로 정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사적인 리더십하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 그 1871년에 콜레라가 창궐을 했을 때 상하수도 인프라 보급이 본격화됐고 그 당시에 어떤 공중보건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929년 대공황으로 소비혈액이 급격히 떨어지자 슈퍼마켓이라는 방미담회형 유통혁신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코로나로 인해 지금 키워드가 되고 있는 비대면이라는 키워드는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대면 하면 당장 떠오르는 게 유통이지만 교육이나 근무 형태, 사회관계, 이로 인한 도시 인프라, 여러 가지 형태의 비대면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게 현재 상황은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으로 보면 위기 성격보다는 기회의 성격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보지 못했고 쉽게 볼 수 없었던 미래의 어떤 단면들을 단기간에 보여주는 윈도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기업뿐만 아니고 우리 세대 모두가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차관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 거냐, 위기 이후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변할 거냐,
지금부터 뭘 바꾸고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위기는 그 4차 산업혁명의 일종의 그 예방주사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입니다. 최우정 석닷컴 대표께서 이커머스 산업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회사 최우정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경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중순 이후 급격히 확산된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적으로 혼란과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으며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통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내 유통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하며 이커머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올해 1분기 백화점 거래액은 약 19% 정도 역신장하였고 생필품 판매 중심의 대형마트는 1% 역신장하였습니다. 반면 온라인 거래액은 약 37조 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으며 전체 유통시장 비중도 전년 대비 5% 증가한 33%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유통시장은 글로벌 탑 수준의 온라인 쇼핑 인프라를 갖춘 덕분에 한시적인 혼란은 있었으나 극심한 사재기가 벌어진 외국과는 달리 소비 혼란을 빠르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상품으로 보면 그동안 오프라인의 소비 비중이 높았던 생필품, 식품군 등 장보기 영역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은 전년 동기 대비 거래액이 한 56% 증가했으며 간편식인 HMR 거래액도 51% 증가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에 따라 가정에서 모두 활동이 이루어지는 비대면의 홈코노미, 언택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컴퓨터 게임 등 디지털 상품의 거래액은 17% 증가했고 음식 배달 서비스 거래액은 69% 증가하는 등 관련 소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택 소비 문화는 기존의 젊은 세대 중심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의 편의성을 경험한 장년층, 고령층까지 확산되며 향후 전 연령층의 일상적 소비 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본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으로 주문한 50대, 60대 연령층을 살펴보면 저희 SSG.com 기준으로는 50대가 43%, 60대가 47%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경기 상황, 소비 심리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소비자는 코로나19의 소비 경험에 따라 여러 사람이 함께 쇼핑하는 대면 쇼핑은 꺼려하며 비대면 중심으로 생필품 위주의 가치 소비, 목적 소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 채널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통계청 기준에 따른 국내 유통 채널별 규모를 살펴보면 대형마트는 2019년 약 32.4조 원, 백화점은 30조 4조 원으로 2017년과 비슷한 규모로 거의 제자리 수준인데 비해 편의점이 2019년 기준 약 26조 원으로 연평균 7% 증가하였고 온라인은 약 135조 원으로 연평균 20%라는 고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유통 채널의 온오프 유통기업은 IT 기술 근간으로 지속 성장하며 생존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체적인 흐름은 온라인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대형마트는 셀프 계산대, 무인 키오스크 등을 확대하는 한편 고객 집객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매장을 온라인 배송 거점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온라인 전용 브랜드를 런칭하거나 자체 온라인몰을 운영하며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 소비 시대에 유통기업이 재화의 안정적 공급, 물가 안정화 등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실을 반영한 커머스 환경이 구축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면 첫 번째는 온라인 물류에 대한 공급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국내 온라인 시장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배송이 가능한 영업용 번호판과 택배형 배번호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B2C 물류 부지에 대해서도 토지 이용 계획 등의 설계 시 사전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적인 물류 네트워크 기반 구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오프 옴니 시대에 적합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모호하고 구분의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로 급격히 진입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뚜렷한 구분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수한 온라인 기업은 1년 365일 24시간 영업과 배송이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기업의 온라인은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 휴업 등에 대한 제약 등으로 소비자 또한 온오프가 융합된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냉동 상품의 온라인 판매에 있어서 상품 보관은 철저한 온도 관리를 하되 상품 배송은 엄격한 콜드체인 유지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 안전을 고려한 배송 프로세스를 마련한다면 온라인을 통해 농산, 수산, 축산 종사자, 지역별 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건전한 언택 소비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언택 소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포장재, 생활 폐기물 등에 대해 각 기업은 친환경 포장재, 보냉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비대면 배송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정보 보호 등에 대한 고려를 하여 택배함 설치, 공동 현관 이용 등 온라인 배송 프로세스의 안정적 완료를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내 코로나 사태는 진정 국민에 접어들었다가 최근 다시 확산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가을에는 다시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 모두가 노력하여 코로나를 이겨내겠지만 근본의 사회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유통산업을 돌이켜보고 구조와 현실을 반영한 선도적인 커머스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연관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기반이 더욱 탄탄해지고 소비자 측면에서도 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발제자 네 분께서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셨습니다. 잠깐 광고를 보신 다음 발제자 네 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쉽게 바뀔 것 같아? 응. 세상은 쉽게 바뀔 것 같아. 이 리브 모바일로. 리브 모바일로 바꾸면 통신 생활이 바뀐다. BTS는 리브 모바일. KB 국민은행. 통신도 KB네. 네,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먼저 사회자가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전 부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포된 발제문에서 코로나 이전에 우리 경제가 안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를 성찰하고 이번 기회에 깨끗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조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부총리님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우리한테는 감춰진 축복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성장 잠재력을 상실해서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고 우울한 체제로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다 같이 이제 록다운되고 스톱된 상황에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우리한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의 소위 의료 용어로 말하자면 기저질환이랄까 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외 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특히 이제 중국 경제의 의존도가 커짐으로 인해서 그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우리 경제가 크게 그 변동을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 경제가 그 새로운 그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노동의 유연성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방식의 변화라든지, 좀 전에도 그 박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기술로의 기본적인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맞는 그 환경이 형성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걸림돌이 되고 있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그 어려움을 봉착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코로나 이후에 경제의 화두가 온라인 혹은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이제 변화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회복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이제 경제 발전의 방향과 요구에 맞춰서 우리의 경제 기반과 환경, 그 다음에 법률 이런 것들을 고치면 우리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총리께서는 큰 정부에 대한 우려도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이 정부 재정의 역할과 한계는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그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도 인터넷 기술과 그 다음에 빅데이터 구축으로 인해서 정부의 감시, 개입, 통제 기능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많았고, 또한 이제 제4차 산업의 전환으로 인해서 소위 그 노동시장의 큰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 그거에 따른 이제 우려감이 있었고, 또 그 빈부격차의 확대에 따른 그 시정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된다는 요구가 컸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이러한 이제 그 빅데이터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충분히 관리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정부 앞으로의 경제 사회 문제에서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바람과 유혹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시장의 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그 개선해야 될 환경과 정부가 그 요구하고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회적 관계와의 마찰이 일어났을 때 정부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고, 또 기업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과정에서 정부의 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정부 상황을 이용해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게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기 극복 자체로 정부 스스로가 그 역할을 제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정 능력상으로 봐서도
그 지금 저 정부의 재정 능력으로 봐서 그 실업수당이 만약에 1년에 40조, 50조씩 나가야 될 형편이라고 한다면 예. 그것만 감당하기에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그 경제가 완전히 안정돼서 그러한 실업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2년, 3년이 걸린다면 뭐 예. 몇십조에서 100조 이상의 돈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에 저 중점을 둬가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그 정부로서는 취약계층과 실업 문제, 그 다음에 그 미래 산업의 환경 전환 하는데 중점을 둬야지 나머지 역할을 확대시켜 나가려고 욕심을 부릴 경우에는 오히려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부총리님, 내친 김에 추가적인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제에서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업이 금융 지원을 요청하면 이 해고금지 맹무나 고용유지 의무화를 노동단체들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이제 우려하는 바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실업이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한 실업을 기업이 내부에서 유지하면서 비용을 부담하고 그 비용 부담을 금융 지원으로 메꾸거나 아니면 저 일종의 근로장려금 형태로 해서 정부 재정으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실업을 발생했을 때 실업보험이나 이런 걸로서 재정 지원으로 직접 지원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회복 노력에 그 장애가 될 정도로 그런 문제를 강요하기 시작하면 기업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할 뿐만 하고 경쟁력을 회복해 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금융이 그러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관여되기 시작한다면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대외적 평가에 중요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와 같이 작은 개방된 경제로서 대외 의존도가 큰 경우에 특히 금융시장이 상당히 그 변동성이 큰 이런 시장에 있어서는 그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은 금융 논리로서 진행을 시키고 사회적 문제, 그 실업의 문제는 정부가 그 재정으로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김연수 서울대 병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제에서 아주 민감한 이슈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원격 의료와 의료 인력 확충입니다. 그런데 둘 다 의사협회가 반대합니다. 돌파할 방법이 있습니까? 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원격 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원격 의료가 외국에서 많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얘기하는 원격 의료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외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유럽이나 가보시면 당장 급할 때 또는 내가 의사를 만나고 싶을 때 만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의사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나쁘고 또 의료 한번 갔을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이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키고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좋게 할까에 대한 수단적 방법으로 그러한 원격 의료가 많이 개발되고 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런 의료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분들이 다른 OECD 국가에 계신 국민들보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구조에서 어떤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원격 진료가 필요하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원격 의료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전화로 상담하고 또는 뭐 이러한 화면으로 진료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실 텐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격 의료의 하나의 부분 집합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화상 진료나 전화 진료일 겁니다. 사실 그 예. 이외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자의 그러한 현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환자의 아웃컴을 좋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다양한 필요성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원격 모니터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부정맥 환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삽입형 인공심박동기를 넣어놓고 늘 심장에 대한 걸 받고 있다가 신호를 받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 그 부정맥이 생겼을 경우에 그걸 다시 정상화시켜주는 그러한 모니터링이 되게 하고 또 뭐 복막 투석을 하고 있는 환자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치료의 방침을 좀 변경시켜주고 이런 것들은 원격 모니터링이 해야 될 텐데 저는 그러한 다양한 의미에서의 그러한 원격으로의 환자의 상태에 대한 평가, 접근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하면 사실은 기존의 원격 진료라는 것 이외에 많은 새로운 형태의 그러한 환자분들의 결과물을 좋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그 전에 꼭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1, 2, 3차 의료기관은 진료 전달 체계라는 그러한 굉장히 오래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돼서 진료 협력 체계로 변화되면서 실제로 지역에 있는 1, 2차 기관에서 이러한 원격적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역에 자기가 돌보고 있는 환자분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 진료를 하고 이런 것들이 되고 결국 큰 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막아야 되는 건 저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이나 또는 진료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큰 병원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상황으로의 원격 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뭐 우리 굉장히 많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혈압도 예. 재고 또 뭐 체온도 재고 저희 예. 이번에 그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원격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걸 외부로 올려서 바로 우리 서울대병원에서 그걸 진단하는 이러한 시스템까지도 너무나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이런 예. 것들이 도입이 되면 그런 것들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예. 기존의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누가 그러한 원격 의료를 좀 더 제공할 것이냐 또 누구에게 제공할 것이냐 예. 또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야 하고 다만 너무 제한적으로 가지 말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일부 동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놓으면 많은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적정한 의사수가 얼마이냐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제가 뭐 젊은 얘기하면 의사협회에서 제명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객관적인 자료들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은 OECD 국가에 비해서 3배가 높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오케이 그 의사가 수가 적은데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병원 거만 가십시오. 라고 의료 소비의 행태의 변화를 갖고 오게 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미 3, 40년 동안 그런 체제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제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좀 더 나이 사회가 구조가 고령화되면 될수록 의료에 대한 수요는 좀 더 증가할 텐데 현재 우리가 1년에 3,000명 정도 나오는 의사 수로 적절하겠느냐에 대한 평가인데 저희가 네. 그걸 뭐 맞는 예상하는 모형은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1년에 500명 내지 1000명 정도의 의대 정원의 증가는 필요하겠다. 거기에는
진료의 분야뿐만이 아니고 사실 아까 우리 오늘 참가하신 분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지만 결국 앞으로는 디지털로의 변화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과 결국 산업이나 학문의 그러한 변화에 있어서 의사의 역할, 그러니까 의사라기보다는 의료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서도 그러한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우선 한시적으로 증원을 시켜놓고 하지만 그걸 굉장히 좀 유연하게 좀 유지시켜보자. 필요한 경우에는 늘 추계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1년에 5%씩 감축시키거나 또는 더 필요하면 1년에 5%씩 증가시키거나 이러한 좀 너무 고정된 정원으로 사용하지 말고 한 500명 내지 1000명 정도의 그런 버퍼를 가지고 예.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해가면서 가보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필요한 의사 또는 의료 인력들을 적절히 공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병원장님, 감사합니다. 질문을 한 가지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의료산업 육성, 의료체계 혁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런 얘기만 나오면 의료 민영화라는 공격을 받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 해서 환자를 우리가 환자에 대한 진료 서비스를 하면서 거기서 적당한 이윤을 남겨서 그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익으로 가져가겠다는 구조인데 저는 의료 민영화와 또는 의사의 증원 또는 이러한 원격 의료 이런 것들이 절대로 같은 연장선상에 같은 축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격 의료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가치를 기존에 우리가 이러한 비영리 재단에서도 또는 기관에서도 충분히 사용함으로써 훨씬 더 그런 비영리 기관들이 좀 더 좋은 그러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리화라는 것과 원격 의료 또는 의사 수의 조정 등과는 등가에 있지 않다. 그와는 새로 다른 가치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 한 가지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병원장님은 제가 만나 뵙기 힘든 분이시니까 의료 체계를 말씀하셨는데 의료 체계는 의료 전달, 1차, 2차, 3차 그 개념뿐만이 아니고 재정의 의료보험이 되겠죠. 지속 가능성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장성을 계속 확대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 같은 병을 가지고 지역 병원에 가는 거하고 서울대학병원과 같은 상급 의료기관에 가는 것은 많은 의료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결국 우리가 건전한 그러한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의 급성기의 치료 또는 중증 질환의 치료가 끝나서 만성적으로 안정기에 들어간다면 그런 환자분들은 적극적으로 1차 의료기관 또는 지역의 2차 의료기관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우리한 의료의 생태계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게 환자를 서로 주고받고의 그러한 누가 가져가서 빼앗아가고 또는 돌려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는 앞으로 제가 그래서 아까 진료 협력 체계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는 환자입니다. 어떻게든지 환자가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겠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또 재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같은 결과를 나오기 위해서 가능하면 돈을 덜 쓰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의 입장일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중심에 두고 대부분의 그러한 상황에서는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이 책임을 지고 급성기나 또 중증 질환이 생겼을 경우에는 3차 또는 상급 종합병원에 환자의 그러한 상급 종합병원에 개입이 있고 그러한 상태가 끝나면 다시 원 상태로 회복시키는 1차 또는 2차 기관으로 돌아가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환자는 중심에 있고 그 환자를 치료하는 대부분의 그러한 플레이어들이 1, 2차 기관이 주되다가 또 필요한 경우에 3차 의료기관이 들어왔다가 다시 1, 2차 기관이 다시 개입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진료 협력 체계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그런 의료 체계에 대한 안정성을 좀 더 담보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을 하고 있지만 전혀 그것이 작동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예. 갖다 인정을 하고 왜 그렇게 작동을 할까 현재 같이 작동을 누구나도 지금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 내가 내일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겠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가능해집니다. 예.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말 여러 가지 정말 필요한 상황인 건지 또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하고 그 절차가 정당하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협력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재윤 삼성전자 기획팀장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중 충돌에 이어서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업 유턴 얘기가 많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동안 그 서플라이 체인은 사실은 그 효율 중심으로 유지돼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플라이 체인이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라든가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 이런 것들로 취약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리스크도 전면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떤 그 자료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저스틴 타임 대신에 저스틴 케이스라는 얘기도 있다는 걸 봤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효율성도 중요한데 불확실성 상황에서 서플라이 체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물론 저스틴 타임을 저스틴 케이스가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WTO에 들어간 지난 짧게는 20년, 길게는 한 30년 동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말 그대로 상당히 촘촘하게 사슬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움직인다고 해서 이 다른 부분이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이슈가 되고는 있지만 당장 서플라이 체인을 급격하게 변동시키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많다. 특히 서플라이 체인을 변경할 때는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동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생산 차질, 규제 환경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수반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노출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형태로 점진적인 보완을 해가면서 다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기존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 특히 이제 미중 갈등이라는 게 단기간에 소멸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재정비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이거는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 지금 재택근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무관하지 않은 현상일 겁니다. 이리 되면 기업의 인사관리, 성과관리, 평가관리를 확 다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채용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제 저희 저 직원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단순히 여러 측면에서 좀 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출근이라는 역사가 얼마나 됐을까?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출근이라는 거는 사실은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산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몇 가지 장점은 여전히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 직원한테 이제 재택근무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어떻느냐라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이야기가 근무 시간의 경계선이 쉽지가 않다. 또 협업이 쉽지가 않다. 보안에 대한 컨선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또 이런 장점도 얘기를 합니다. 출퇴근이 좀 더 편해져서 출퇴근이 없어져서 시간과 비용의 세이빙이 된다.
업무 이외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적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앞으로 일하는 방식, 재택근무 같은 형태는 현재 그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랬을 때 이제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반드시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선 우리가 좀 시급히 고민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job description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되게 그 일정 시간 어떤 직원들한테 다양한 업무들을 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R&R에 대한 명확한 가이던스가 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job description이 명확하다면 그 R&R을 주고 여기에 따라서 성과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장소나 그 시간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일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8시간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잣대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job description이 명확해진다면 업무에 대한 성과가 중요해질 수가 있고, 시간 관리가 아니고 업무 퍼포먼스 관리로 어떤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재택근무에서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거가 커뮤니케이션 툴이나 소속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기술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택근무가 확대가 된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채용하는데 좀 더 자유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인재 같은 경우도 혹은 원거리에 있는 인재들도 시간 단위로 혹은 태스크 단위로 채용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고, 또 사무 공간도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우정 석닷컴 대표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제하신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 전문점, 편의점, 슈퍼마켓, 면세점, 대형마트, 백화점 간의 어떤 수직적, 수평적 통합 또는 구조 개편이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통산업에서 마지막 승자는 누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온라인이 주도를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그렇게 전망하시는 근거. 지금 잘 안 들리십니까? 지금 질문이 잘 안 들려서. 잘 안 들리십니까? 그러면 예.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예.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시대 커머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주장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노동 규제는 빠져 있더라고요. 예. 플랫폼 노동자의 성격 규정을 둘러싼 논란도 있고, 근로시간제 규제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노동이나 고용에 대한 유연성을 갖추면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가 좀 쉬울 거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많이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연성이 좀 강해지면은 좀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기에는 좀 더 수월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사회자가 발제자들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으로 종료하고요. 채팅을 통해서 올라온 질문들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질문들이 적지 않은데요. 먼저 이현재 전 부총리의 답변을 꼭 듣고 싶다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을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이 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릴 때 세 가지 기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인적 기반, 물적 기반, 그 다음에 사회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첨단 산업으로 진출하는 데서 인적 기반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이제 인터넷 교육이나 디지털 교육, 또 젊은 사람들의 그쪽에 대한 관심, 대학 교육 이런 면에 비춰봤을 때 마치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의료 인력의 수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평가를 했듯이 미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의 필요한 인적 인력의 기반은 형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물적 기반의 문제에서는 우리나라의 내부에서 축적되어 있는 저축이 약 2,000조 정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채도 상당히 많지만 상대적으로 기업의 부채는 그에 비해서는 규모가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어떤 투자 기회가 이루어진다면 물적 투자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세 번째, 사회적 기반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회 관계와 노동 관계, 소유 관계, 이런 모든 것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를 새롭게 출발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모든 규제와 사회적 관계를 재검토하면서 그러한 문제를 검토해 나가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또 하나 정부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는 거는 1950년대 케네디 정부에서 나사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정부가 이끌어서 민간의 기술과 기업 개발에 앞장을 쓰도록 했고, 오바마 정부에서는 브레인 프로그램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의료 산업이라든지 일종의 브레인의 시스템이라든지 프로테인 구조를 어떻게 됐느냐를 검토하면서 바이오 산업이나 이쪽에 상당한 활력을 이루어진 예가 있듯이 이스라엘의 예까지는 들지 않더라도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몇 가지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면 그거에 따라서 민간의 활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미래 첨단 산업 부분에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수 병원장님께 드리는 질문도 올라왔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코로나의 2차 대유행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병원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2차 대유행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여러 감염병의 여러 경험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상당한 근거가 있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1917년에 그러한 스페인 독감 때 5천만 명의 그러한 전 인구가 사망했죠. 그 중에 봄에 왔을 때 1차 왔을 때 사망하신 분이 전체 사망자 6%이고요. 2차 사망이 왔을 때 60%의 사망률가 2차 확산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100년이 넘은 전의 일이고요. 또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저는 기본적으로 2차 대유행
막을 수 있다. 근데 그거의 전제 조건은 지금 우리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또 각 보건소와 각 병원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선제적인 격리와 방역이 유지된다면 2차 대유행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은 지난 이번 주말 동안에 저희가 경험한 이태원 그러한 과 같은 그런 작은 규모의 그러한 감염 또 그러한 유행 이런 것들은 늘 상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치료제나 또는 백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이태원 건과 같은 소규모 감염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또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방역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다면 2차 대유행은 그것을 없애거나 또는 그 규모를 상당히 축소시키면서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 원장님. 채팅에서 올라온 의견 중에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배 원장님 답변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의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산업을 키우기 어렵다. 보건과 복지를 과감하게 분리해야 한다. 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만 너무 어려운 질문을 계속 주시는데 일면 그 부분도 맞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거의 중간 단계로 이번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좀 더 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한 입법 기능과 이런 것들을 줘서 독립화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논의하고 있고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종국적으로는 보건부와 복지부가 분리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좋은 시그널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의 상태 때문에 보건부와 복지부를 나눠라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보건과 복지가 그런데 앞으로는 사회가 보건과 복지가 오히려 또 같이 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 의료가 앞으로는 하나의 틀 안에서 그러한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나누려면 벌써 나눴어야 된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보건과 복지가 서로 간에 교차하는 그리고 서로 간에 도움을 주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도 아레나라는 얘기 나왔지만 보건과 복지의 아레나를 좀 더 정확히 구분한다면 저는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거의 시험대가 질병관리청이 될 것이고 만약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 의료 산업 쪽으로 얘기해서 보건부가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마 그거의 결과물을 보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다. 다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설득 논리인데 그런데 예. 앞으로의 사회는 보건과 복지가 오히려 하나로 결합되는 그런 예. 그런 상황으로 사회가 좀 더 진화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재윤 삼성전자 부사장께 답변을 구한다는 질문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미국, 중국 등이 자국 중심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작업선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뭐 이 질문입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라는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반도체 산업이 발전했던 계기 중에 하나가 그 미소 간의 그 냉전 시대 때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지금 프레임으로 다시 얘기를 해보면은 반도체라는 것이 미중 갈등의 어떤 중심에 있는 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그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국방이나 항공, 그다음에 우주 이런 부분에 연관이 커서 미중 간의 그 갈등이 심화될수록 공급망 이슈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 내에 그 대만의 TSMC 파운드리를 건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제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아직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선 좀 많이 해야 될 것들은 상황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은 상시적으로 좀 아주 세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겠고, 그보다 이제 근본적으로는 결국 반도체라는 것은 기술 산업이다. 따라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 혁신에 좀 더 최선을 다하는 게 어떤 그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정 석닷컴 대표님을 콕 찍은 질문도 있습니다. 글로벌 유통 기업들과 비교해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비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많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는 사실 해외 대비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이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요. 유통 채널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이 상당히 높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터넷 침투율과 모바일 보급률 등 온라인 쇼핑을 위한 기반도 사실 상대적으로 우월합니다. 더불어 온라인 쇼핑의 필수적인 배송 시스템이나 택배사 그리고 온라인 유통사 자체 배송망을 통해 잘 구축되어 있어서요. 전국이 당일 배송이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역이 좀 작은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택배 인프라가 강력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 쇼핑으로의 경쟁력은 다른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높고요.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발현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이제 유통 선진화와 소비자 물가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글로벌 유통 산업의 경쟁 변화가 예상이 된다. 뭐 예컨대 기업 간 인수합병이라든지 뭐 짝짓기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한국이 사실 이커머스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커머스 부분은 저희가 한국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고요.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뭐 온라인 서비스가 들어와고 한국 서비스를 장악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물론 이제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335 M&A를 통해서 덩치를 부풀리면은 경쟁이 더 되겠지만은 기존의 인프라,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유통 인프라를 따라하려면은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 한국 기업도 계속 발전을 한다면은 다른 글로벌 기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예비책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답변을 안 들어도 좋으니 꼭 소개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의 도약 이야기가 넘칩니다. 한국이 표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국익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국가 간 경쟁입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너무 자기 중심적인 희망만 넘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냥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현재 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채팅에 올라온 질문은 코로나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 격화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설 공간이 더욱 좁아질 텐데 한국의 산업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부총리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거 참 답변 드리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거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해결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확실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미국 중심의 서플라이 체인이 다시 짜여질 거라고 봅니다. 그때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는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데 과연 미국 중심의 서플라이 체인이 짜질 때 한국이 그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 하는 중대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일본과 대만, 미국은 하나의 서플라이 체인의 한 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남아,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나프타 국가의 이제 중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플라이 체인이 재편성되고 미국 국내에서의 제조업의 필요성과 배치에 대해서 다시 전략적 생각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위치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불확실성과 중국 중심의 경제 체제가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하나 우려할 것은 중국의 부채 구조나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경쟁력으로 봐서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 상태를 유지하지만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이 이미 금년부터는 국제수지 적자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그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 자본 도입이 불가피한데 자본 도입을 할 경우에 중국의 자본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관점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채팅을 통해서 질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아쉽게도 예정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신 전문가 4분, 웹 세미나에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행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앞으로도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웹 세미나를 약속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